자, 안정님들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야. 자, 두 번째 이제는 시민혁명 이야기 들어갈 거야.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지? 바로 절대왕정이었지. 근데 이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 왕을 중심으로 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 귀족들이 그 밑을 떠받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그게 바로 시민 세력이지. 그럼 이 시민 세력들이 어떻게 왕과 결탁했을까? 절대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돈이 많이 필요했고, 특히 관료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시민들이 대주는 거지. 대신 국왕은 그 권력으로 시민을 보호해주고 이 귀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어. 근데 이 시민들이 이제는 단순히 왕과 결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취하려고 그래. 뭘 하려는 거지?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것.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야. 자, 그러면 시민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먼저 영국으로 떠나볼게. 자, 영국에는 뭐가 있었지? 의회! 맞아, 바로 의회가 있었어. 이 의회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 이 의회는 국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었거든. 이 의회에는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청교도들이 많았고, 계층상으로는 젠트리 계층, 귀족과 일반 평민 사이에 있었던 젠트리 계층들이 많았었다. 근데 자꾸 국왕이 이 의회를 무시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네. 그래서 열받은 의회가 뭘 했지? 이걸 제출했잖아. 바로 권리청원이지. 그런데 이 권리청원을 제출하고서도 여전히 왕과 의회가 갈등이 심해지니까 열받은 국왕이 의회를 탄압하려고 하고, 의회는 국왕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이 전쟁을 청교도들이 주도했다고 하여서, 즉 의회 안에 있는 청교도들이 주도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러지. 이 청교도 혁명을 이끈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야.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결국 이 청교도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나서 이 혁명은 다시 흔들리게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 왕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박쥐 같은 놈! 그래서 국왕이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임스 2세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의회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제임스 2세가 그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되겠는데 하고 프랑스로 도망쳐버리지.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해.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국왕이 공동 왕으로 즉위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상황에서 즉위한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 즉 의회가 그 사람과 약속을 맺어. 그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권리장전이야. 권리장전의 내용은 뭐겠어? 국왕, 너 함부로 하지 마라. 세금 거둘 때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함부로 국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지 마라. 이런 시민의 권리가 담겨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청교도혁명 때 권리청원, 명예혁명 때 권리장전, 잘 기억하도록 하고, 이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데, 뭐냐,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못해. 오히려 정해진 헌법과 정해진 체제 안에서 의회에게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고, 왕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존재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 이 제도가 바로 입헌군주제야. 입헌군주제 꼭 기억해.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자. 자, 미국은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정착해서 만든 영국의 식민지야. 식민지는 뭐야? 영국이 있긴 있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초기에 아메리카 대륙 동부 해안 13개 식민지는 영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어. 그들이 자율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국이 7년 전쟁, 즉 프랑스와 7년 동안 벌인 7년 전쟁 이후에 돈이 없어지니까 그동안 간섭하지 않았던 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 그래서 야, 너네 차 마실 때 세금 내. 야, 너네 종이 쓸 때도 세금 내. 차세, 인지세 등을 걷기 시작하니까 식민지인들이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항을 하기 시작해. 이 저항할 때 슬로건 중에 뭐라 그랬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우리 대표도 없는 영국 의회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돈을 뜯어가냐, 이 얘기인 거야. 자, 이 저항이 거세지니까 화가 난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스턴 항구에 가가지고 영국 배에 있는 차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 이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 그렇지. 자,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이걸 계기로 결국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과
전쟁을 하기로 시작을 하지. 이때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야. 전쟁이 계속되면서 아메리카 식민지 대표들이 문서 하나를 발표하는데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해. 이 문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정부에는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계획되는 그 권리를 고지나 바꾸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다. 그래,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천부인권, 평등권, 주권, 재민, 생명, 혁명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지. 자, 이 독립선언문 발표 이후에 계속된 전쟁에서 결국은 아메리카 식민지가 승리하게 되고 연방제 3권 분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이 과정 기억할 수 있도록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혁명의 끝판왕 프랑스로 가보자. 당시 프랑스 신분제도는 진짜 엉망이었어.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은 땅도 많고 돈도 많지만 세금도 안 내. 그런데 인구의 대부분인 3신분 평민들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고 밥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지. 자, 그런데 그 3신분 중에서 일부는 돈도 많고 굉장히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을 시민계급, 프랑스 말로는 부르주아지라고 하지. 이 부르주아지 중심으로 이거 좀 문제가 많은데? 이 기존의 신분 체제, 이 프랑스 체제 문제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3신분 부르주아지들의 사상의 중심축을 했던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이야. 자, 이름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이렇게 제3신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당시 프랑스의 시스템을 바로 구체제의 모순, 프랑스어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지. 진짜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으로 가보자. 자, 루이 16세가 어느 날 프랑스의 의회를 소집해. 영국에도 의회가 있고 미국에도 의회가 나중에 생겼고 프랑스에도 의회가 있겠지. 자, 프랑스의 의회는 3개의 신분 대표들이 모인다고 해서 3부회, 다른 말로 3신분회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3신분회의 표결 방식이 문제였어. 뭐였느냐? 이게 머릿수로 사람 머릿수대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머릿수가 많은 3신분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1, 2신분이 신분별로 투표하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1신분, 2신분의 뜻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고치자고 해서 3신분들이 신분 방식, 신분별 표결을 머릿수 표결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 근데 이 요구가 먹히지가 않는 거지. 이 요구가 먹히지 않으니까 열받은 3신분들이 나중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걸 결정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회. 그렇지, 국민의회야. 이 국민의회 결성 이후에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해가지고 헌법 제정해라, 사회 혼란을 물리치고 안정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탄압받으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3신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기를 습격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바로 바스티유 감옥.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혁명은 점점 확산돼, 전국으로 확산돼, 엄청나게 확산돼. 이 확산되고 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의 혁명의 열기를 느낀 국민의회가 이 문서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 인권선언. 그렇죠. 인간과 시민을 위한 권리선언, 다른 말로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선언 발표 이후에 결국은 이 국민의회 중심으로 정권을 잡게 되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게 91년 헌법입니다. 91년 헌법 내용 뭐였죠? 첫 번째 입헌군주제, 두 번째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입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세요.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서 이 의회가 또 생겨요.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서 생긴 의회가 바로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가 통치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을 안 입곱게 생각했던 외국에서 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 전쟁의 혼란 속에서 파리 시민들은 답답한 거야. 이게 뭐야? 혁명을 했는데 나아진 건 없고, 돈 많은 사람만 투표를 하네? 이게 뭐야? 이런 답답함 속에서 파리 왕궁을 습격하고요. 결국은 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의 핵심이었던 누구?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오, 에이, 쌤통이다. 그리고 이 정권을 잡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국민공회야. 기존에 있었던 입법의회를 물리치고 국민공회가 정권을 잡게 되고요. 국민공회가 1793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게 바로 93년 헌법인데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헌군주정에서 뭘로 바꾼다? 공화정으로 바꾼다. 공화정. 두 번째,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에서 뭘로 바꾼다? 보통선거, 특별히 성인 남성 보통선거로 바꾼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공회 통치하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요. 결국은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끌던 국민공회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총재정부야.
하지만 이 총재 정부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 이 총재 정부 통치하에 혼란스럽던 프랑스를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이 바로 프랑스의 영웅, 프랑스의 진정한 구원자 누구? 나폴레옹. 다시 누구? 네, 나폴레옹이었죠. 이 나폴레옹이 결국은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운 정부가 통영 정부예요. 이 통영 정부의 나폴레옹은 정말 많은 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국립은행 설치라든가 국민교육제도 실시라든가 이런 제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민투표로 여기에 즉위하죠. 바로 황제에 즉위합니다.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수많은 군대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이 유럽은 사실상 프랑스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나폴레옹 손아귀에 들어온 것 같은데 딱 한 나라 영국만 그렇지 않았어. 왜? 영국은 바다가 있잖아. 바다에선 영국을 이길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나폴레옹이 열받아가지고 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 유럽에 명령을 퍼뜨리죠. 그 명령이 바로 대륙 봉쇄령이었죠. 이 대륙 봉쇄령은 모든 유럽 국가들이 지켜야 되는데 딱 한 나라만 안 지켰어요. 어디? 러시아. 건방지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하지만 그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이 러시아 원정을 계기로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하게 되지. 나폴레옹.